데이터베이스 설계 기법을 한번 쭉 알아보고요. 실습해볼 샘플 프로젝트, 그 부동산 중개 서비스 앱을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이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이 되고 설계가 되고 하는지 시작 부분에 대해서 모두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이렇게 6단계를 얘기하는데요. 요구사항 수집, 기획, 그다음에 분석, 디자인, 설계죠. 그다음에 구현, 테스트와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오픈하고 나면 유지 보수를 하는 이런 6가지 단계를 과거에는 폭포수 모델이라고 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수행을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에이자일한 개발 방법론이 많다 보니까 이 6단계가 계속 이터레이션 돼요. 설계를 했다가 분석을 다시 갈 수도 있고요. 구현을 하다가 다시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랬다가 이제 테스트하고 오픈하고 유지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유연하게 반복되는 개발 방법론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해 본 거는 총 9단계인데요. 저희가 실무에서 이제 흔히 스타트업에서 쓰는 그런 방식들입니다. 표준화된 방식은 아니고 이 6개의 단계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실무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최초에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 서비스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실무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지금 어떤 기능들이 있으며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자기가 쓰고 싶은 그 시스템은 어떻다라는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 인터뷰된 내용을 가지고 업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아이데이션 회의를 거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지 회의를 합니다. 이 회의를 하면서 이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도 그리고 기획서도 일부 작성되고요. 그런 이제 초기 단계, 제일 처음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단계에서 보통 기획자들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자 제안을 하고요. 이제 개발자들은 이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디자이너들은 UI, UX를 같이 설계를 하죠. 이 설계된 걸로 실제로 디자인 들어가고요. 개발자들은 그려진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으로 DB 설계를 합니다. DB 설계에서는 이제 정확한 명칭은 데이터 모델 설계죠. 모델링을 할 때는 이제 보통은 ER 다이어그램을 쓰는데 요즘에는 MySQL의 그 EERD라고 Enhanced Entity Relationship Diagram이라고 하는 그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ERD를 그립니다. DB가 설계가 다 끝나면 이제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게 되겠죠. 소프트웨어 설계하고 이제 인프라도 설계하게 될 거고요. 근데 인프라는 요 앞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구성이 돼요. 서버는 얼마나 필요하겠다. 대충 감이 오니까 일반적으로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웹서버와 DB 서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구현을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설계에서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나 클래스 다이어그램 이런 다이어그램들을 그려서 소프트웨어 설계를 하고요. 그 설계도를 보고 이제 구현을 하게 되죠. 복잡하지 않은 거는 설계도도 그리지 않습니다. 구현할 때는 이제 코딩 규약, 우리가 변수는 어떻게 쓰고 함수는 어떻게 쓰고 그다음에 UI UX 코딩 같은 경우는 스타일의 표준을 정하고요. 그다음에 개발 쪽에서는 어떤 언어를 쓸 것이며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어떤 방식으로 릴리즈할 거며 개발 방법론은 뭔지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코딩을 하게 되고 실제 프로그래밍이죠. 개발이 끝나고 나면 이제 테스트와 통합을 하는데 이 통합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이제 시스템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분산돼 있죠. 그래서 분산돼 있는 시스템을 각자 개발했다가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개발 방법론 중에 TDD라고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고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게 되면 이 코딩을 구현하기 전에 유닛 테스트를 먼저 만들고 이 단위 테스트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구현을 해요. 그래서 단위 테스트가 다 통과하면 구현이 끝난 거죠. 이거는 이제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테스트와 통합이 다 통과되면 이제 오픈을 하죠. 이 오픈 단계에서는 베타 오픈일 수도 있고요. 실제 서비스 런칭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먼저 사용자 반응을 봐야 되기 때문에 MVP를 만들어서 최소 기능 모델을 만들어서 먼저 오픈을 해보고 그다음 반응을 본 다음에 다시 이제 기획부터 또 돌아가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서비스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서고 제품이 완성도가 높아지면 그때 정식 오픈을 하게 되죠. 데이터베이스 모델 설계는 실제로 3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개념적 모델링. 개념적 모델링에는 엔티티를 도출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고 중개인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개념적인 것들. 그다음에 논리적 모델링은 실제로 ERD를 그려요. ERD는 사실 1번 단계 개념적 모델링부터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1, 2단계에 거쳐서 ER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그래서 논리적 모델링에서는 실제로 데이터 구조 속성을 정의합니다. 컬럼은 뭐 인트를 쓸 건지 바차를 쓸 건지. 그리고 무결성을 위해서 관계를 다 맺고요. 포린키. 그다음에 정규화를 통해서 이제 중복 데이터를 없애고 깔끔한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 2단계에 거쳐서 이제 다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끝나면 이제 물리적 모델링이라고 해서 실제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죠. 테이블, 인덱스 이런 것들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까지 지나고 나면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들이 쭉 생성돼 있겠죠. 인덱스도 그렇고. 보통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같은 경우는 미리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는데 모델링에서 데이터베이스까지 생성을 해줍니다. 저희는 이제 이미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제가 컨설팅을 다녀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저를 불렀겠죠. 그래서 가보면 기능 추가나 아니면은 서비스의 기능을 변경하고 싶은데 변경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다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잘못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 코딩은 잘하는 사람이 많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잘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뭐 메이저 회사 같은 경우는 DBA라고 해서 DBA 직군이 따로 있지만 이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서버 개발자가 보통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는데 거기에 뭐 서비스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또는 중간에 서비스가 많이 이제 변경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최초에 잡아놓은 데이터 모델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여기서 병목이 발생하죠. 이럴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허리로 어느 정도 극복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최초에 모델링 할 때 좀 여유 있게 잘 정규화해 놓으면 나중에 유연하게 변경 사항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 설계는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을 토대로 엔티티와 함수를 도출하고 그다음에 관계를 맺고요. 그다음에 생성하고 소프트웨어는 이런 다이어그램들이 있는데 유즈케이스는 말 그대로 보시면 제가 링크를 다 달아놨는데요. 위키피디아에 보면 이렇게 유저가 있고요. 이해관계자라고 부르는 유저가 있고요. 어떤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되어진다 이 시스템이 그걸 나타내는 게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이고요. 이제 디벨롭먼트 다이어그램은 서버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 뭐 디바이스라고 하면 장비겠죠. 다 디바이스네요. 사실 물리적인 디바이스도 있고 논리적인 디바이스도 있습니다. 엔진엑스 같은 경우는 논리적인 서버죠. 그 다음에 저희 마이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만든 서버는 디바이스가 될 거고요. 그래서 서버가 뭐 웹 서버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고 쭉쭉쭉 나눠져 있다.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그 구성도를 그리는 게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다음 시퀀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플로우가 복잡하거나 인스턴스들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언제 생성돼서 언제 소멸되는지 이런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컴퓨터가 서버에게 메일을 보내는데 이 사용자가 체크 메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버에다가 센드 언센트 메일을 요청해요. 그럼 서버에 인스턴스가 그때 생깁니다. 서버가 활성화가 되고요. 다 보내고 나면 종료가 되겠죠. 이렇게 종료되고 인스턴스는 죽었어요. 예, 인스턴스라고 하면은 클래스를 메모리에 올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뉴 메일을 보내면 또 서버가 활성화되고요.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에 대한 생명 주기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명령들이 있는지를 정의하는 것들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뭐 많이 쓰지는 않는데 그 인스턴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려면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으면 편하죠. 그래서 그렇게 그려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별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시면 되고요. 그냥 클래스 다이어그램 가장 많이 쓰죠. 우리는 OOP 객지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기 때문에 자 테이블들 클래스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테이블들은 밸류 오브젝트라 그래서 클래스로 하나하나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은.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화살표는 상속의 개념이죠. 다이어그램을 상속받은 스트럭처 다이어그램과 비헤이비어 다이어그램이 있다. 그리고 스트럭처 다이어그램을 상속받은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컴포넌트 다이어그램과 오브젝트 다이어그램이 있다. 이런 식으로 클래스들의 구성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는 빠져 있는데 여기에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 이런 것들도 표시하고요.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에 뭐 퍼블릭이냐, 프로텍티드냐, 프라이빗이냐에 따라서 그것도 표시를 합니다. 나중에 플라스크나 노드로 개발을 할 때 필요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상태 다이어그램인데 데이터가 됐건 변수가 됐건 이 변수들의 상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도어라는 게 있는데 이 도어는 1번이면 오픈드 열려진 상태고요. 클로즈를 하게 되면 2번으로 바뀌네요, 상태가. 그래서 2번 상태는 클로즈드 상태다. 그리고 오픈을 하면 다시 1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전환 과정을 트랜지션이라고 그러고 이제 상태를 바꾸는 트랜지션 컨디션. 그다음에 엔트리 액션은 이쪽에서 시작을 된다는 거죠. 그럼 처음에 닫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상태들이 변하는 플로우를 상태의 이제 변환 과정을 그리는 게 상태 다이어그램,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또는 스테이트 차트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플로우 차트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예, 순서도라고 부르는 자 이게 시작 단계고요. 시작이 아니네요. 네모는 하나의 태스크죠. 시작은 동그라미로 하고 뭐 태스크는 네모로 하고 이건 조건절이죠. 자 램프가 플러그드 인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스면 이거, 노면 이쪽. 그 다음에 뭐 프린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런 표시 이런 것들이 있었죠. 비즈니스 로직이 복잡하다 싶으면 순서도를 한번 그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떤 플로우로 지나가는지 이 순서도는 개발자만 쓰는 게 아니고 기획자들도 많이 쓰죠.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그릴 때도 플로우 차트를 많이 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플라스크나 노드 할 때, 뭐 리액트 할 때 그때 필요한 부분을 그려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코딩이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거는 이런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상당히 심플해지죠.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그 모델링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정규화예요. 그래서 정규화에 대해서 뭐 1정규화가 뭐고 2정규화가 이거 외울 필요는 없지만 물론 SQL 시험을 보신다 그러면 자격증 시험을 보신다고 하면은 외워야겠지만 실무에서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 뭐냐면 그냥 중복 데이터를 최소한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데이터가 뭐 여러 테이블에 분산돼 있으면 관리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중복 데이터를 없애고 관계를 단순하게 가져간다. 처음에 신입 개발자 시절에는 테이블 하나에 모든 걸 박는 게 단순하다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모델링을 하다 보면 성격이 다른 데이터들은 서로 분리해 가지고 학생과 뭐 수강 신청 테이블을 하나로 두면 코딩은 쉽겠지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는 복잡해져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규화 과정은 몇 번 해보면 몸에 스스로 이렇게 체득이 돼요. 그래서 뭔지만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부담 안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정규화라고 하는 거는 원자성이에요. 컬럼 하나에는 하나의 값만 갖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속성, 여기서 말하는 속성은 문서의 속성은 컬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컬럼은 하나의 값만 가져야죠. 자, 물건 테이블에 우리가 매물 이런 물건 테이블에 소유자가 있는데 소유자가 두 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동 소유자다. 그럼 홍길동, 김길동 이렇게 콤마로 넣으면 안 되겠죠. 공동 소유자는 별도 컬럼으로 빼야 됩니다. 그 원자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김길동 이그젝트 매칭 할 때 얘들은 김길동이라도 이그젝트 매칭이 안 되겠죠. 라이크로 검색해야 되니까 맞지 않습니다. 이건 분리해야 됩니다. 그다음 제2정규화는 이제 완전 함수적 종속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부분 종속 제거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속성은 기본 키에 속해야 돼요. 계약 테이블 우리가 계약서 테이블 여기에 임대인 연락처가 있으면 안 되겠죠. 임대인 연락처는 누구의 종속이죠? 임대인의 종속이죠. 그래서 임대인 테이블에 임대인 연락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키가 뭐냐, 이 테이블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종속되는 컬럼들만 두자라는 게 제2정규화예요. 그럼 제3정규화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키가 아닌 모든 속성 간에는 서로 종속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 번호와 기본 주소인데 이 기본 주소와 상세 주소가 있죠. 우리가 주소 같은 경우. 근데 기본 주소는 프라이머리 키에 기본 키의 종속이 아니고 어디의 종속이죠? 우편 번호의 종속이 되겠죠. 자, 이런 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주소는 없애고 우편 번호만 두면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다음 카카오 우편 번호 서비스를 대부분 다 쓰고 있죠. 그럴 경우에는 그 우편 번호 테이블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편 번호 테이블을 구성하게 되면 우편 번호가 변경이 일어났을 때 작업해야 될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우편번호 테이블을 과거에는 다 구성을 했지만 요즘은 구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편번호와 기본 주소, 뭐 상세 주소 요 세 개를 우편번호와 이제 주소 하나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컬럼으로 보통 쪼개죠. 자, 그리고 마지막 뭐 정규화는 4정규화, 5정규화, 6정규화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3정규화가 일반적이고요. 그다음 BCNF 요거까지 하고 정규화는 끝내요. 근데 필요에 의해서 계속 정규화해 나가야 됩니다. 주로 이제 4정규화, 5정규화 이런 거는 포린 키에 대한 후보 키에 대한 것들이 많죠. 자, 한번 보면
모든 결정자는 후보키에 속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임차인은 한 개의 물건만 올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진 않죠. 실제로 여러 물건을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임차인이 한 개의 물건만 올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물건 테이블에 임차인 이름이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 한 명이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임차인이 또 다른 물건을 이제 구매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또 똑같은 임차인 이름과 임차인 연락처 이런 것들이 이 물건 테이블에 있겠죠. 그때는 중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 테이블의 임차인은 포린키로 걸어서 임차인 테이블을 분리해야 돼요. 만약에 임차인이 한 개의 물건만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물건 테이블에는 뭐 물건 번호가 있을 거고요. 건물명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이런 게 쭉 있다가 여기다가 이제 임차인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 정보가 있고 임차인 명이 되겠죠. 이름이고 뭐 임차인 연락처다. 자,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A라는 물건을 홍길동이 내놨어요. 그래서 잘 팔렸어요. 그럼 여기에는 홍길동 뭐 010 뭐뭐뭐뭐 이렇게 있겠죠. 홍길동 연락처가. 그런 다음에 홍길동이 다음에 B라는 물건을 구매를 했어요. 매도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물건을 내놓게 되죠. 그러면 또 똑같은 이제 뭐 B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게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홍길동 010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중복이 발생하는 거죠. 중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임차인에 대한 거를 별도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달에 뭐 임차인 뭐 이런 식의 서비스가 있다고 한다면 임차인 테이블에서만 쭉 읽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빼는 겁니다. 물건 테이블 외에 임차인 테이블을 하나 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름과 연락처를 두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임차인 테이블을 분리되면 여기는 이거 없어지고요. 여기 임차인이라고 하는 컬럼이 하나 생기는데 이 임차인에는 요거의 아이디, 요거와 관계를 맺죠. 그러면은 임차인 한 명은 여러 물건을 옮길 수 있으니까 1대 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포린키를 만들고 이 포린키에 종속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BCNF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 나면 대부분의 정교화는 끝나고요. 이렇게 정교화를 잘 했는데 실제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어떤 성능의 문제라든지 테이블을 너무 쪼개다 보니까 성능의 문제나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럴 때에는 이 반정교화를 합니다. 반정교화는 이 정교화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정교화의 종류에는 테이블 반정교화, 컬럼 반정교화, 관계 반정교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테이블 반정교화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을 중복시킨다거나 통계 테이블을 만든다거나 이력 테이블을 만든다거나 부분 테이블을 만드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이렇게 물건과 임차인 테이블을 이렇게 분리를 해놨는데 물건 뭐 이런 거 홍길동이가 뭐 A 물건, B 물건 이런 게 없고 무조건 물건 하나다. 얘가 이 두 테이블이 1대1 무조건 1대1 관계다고 했을 때 항상 조인해서 나오겠죠. 항상 조인해서 나오면 이 물건 테이블이랑 임차인 테이블을 그냥 합쳐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병합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뭐 통계 테이블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계약이라고 하면 그 계약 테이블에는 이제 일자별로 쭉 이렇게 계약건들이 있는데 이거를 일자별로 서머리 해가지고 통계를 뽑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통계 페이지에서 화면을 볼 때 이 쿼리가 상당히 빠르겠죠. 이미 서머리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서머리 테이블이라고도 하고 통계 테이블이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정교화에서는 이렇게 집계 함수를 이렇게 별도로 담아 놓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없애라고 하지만 성능을 위해서 할 수 없이 통계 테이블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력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이제 이런 이력들을 기록을 하는데 여기에 모든 컬럼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일부만 써요. 언제 어떤 물건, 예를 들어서 이것만 어떤 물건을 누가, 요 세 개만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의 이력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쭉 쌓아 놓는 겁니다. 그럼 이력에 대해서는 여기서 읽어오면 되니까 빠르겠죠. 이게 이제 테이블 반정교화고요. 컬럼 반정교화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가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010, 뭐 1111, 22 이렇게 세 자리로 돼 있을 때 이걸 컬럼 하나로 만들 수도 있고요. 세 개로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 서비스에 전화번호 끝자리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전화번호 끝자리 검색이 상당히 많죠.
뭐 마트에 가도 포인트 적립할 때 전화번호 뒷자리를 부르고 뭐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끝자리 2만 가지고 우리가 셀렉트를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얘가 텔 1, 텔 2, 텔 3이라고 했을 때 텔 3은 요 값 이렇게 넣으면 상당히 빠르겠죠. 그리고 요 텔 3을 인덱스를 걸어 놓으면 되겠죠. 유니크는 아니겠지만 그냥 인덱스로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쿼리가 빠릅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 없어요. 우리는 이런 서비스가 없고 이렇게 컬럼을 찢어놓은 상태에서 이런 서비스가 없다고 했을 때 항상 우리는 이렇게 보여요. 뭐 성명이 나오고요. 연락처가 뭐 010, 1111, 이런 식으로 항상 나와요. 묶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굳이 컬럼을 3개로 쪼갤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이걸 합쳐버리는 겁니다. 합쳐서 여기에 텔이라는 하나의 컬럼으로 합치는 거죠. 이렇게 컬럼들을 합치는 거를 우리가 컬럼 반정교화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중복을 시키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샘플 데이터 만들 때 뎁트에 뎁트별 그 부서별 직원 수가 있었죠. EMP-CNT라고. 이 직원 수는 사실은 EMP 테이블에 다 있어요. EMP 테이블에 뎁트 컬럼으로 그룹 바이 하면 카운트 다 나오죠. 하지만 이 직원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카운트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그룹 바이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했을 때는 그 뎁트 테이블에 EMP-CNT라는 컬럼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번 셀렉트 할 때마다 그룹 바이를 안 해도 되니까 상당히 편하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정교화는 데이터를 유지하는 데 상당히 어려워요. 직원이 하나 추가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직원이 하나 추가되면 여기에 카운트를 플러스 1 해줘야 되죠. 그럼 직원이 퇴사를 하면 마이너스 1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유지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 반정교화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있고요. 임차인이 있고 이제 물건이 있고 물건 테이블이 있고 여기에 계약 테이블이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내가 관심 물건이라고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관심 물건은 이렇게 연결되겠네요. 이렇게 됐을 때 이 관심 물건을 읽기 위해서 읽는데 이 관심 물건의 물건명은 지금 물건이랑 조인이 됐으니까 여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의 임차인 이름도 같이 보고 싶어요. 연락처도. 그러면은 테이블 조인을 요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항상 이 관심 물건을 보이는 쿼리는 이 3개의 컬럼, 3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귀찮다 이거예요. 번거롭다. 조인이 너무 복잡하다. 이랬을 때 이 관심 물건에다가 임차인 연락처라는 걸 컬럼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임차인을 조인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물건까지만 조인하면 끝나는 거니까 조인이 심플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임차인 연락처가 여기도 있고 중복이 일어나는 반정교화가 되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관계 반정교화라고 합니다. 이 3개를 조인해가지고 뷰로 만들어도 돼요. 뷰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뷰도 비용이 발생하죠. 매번 조인이 발생하니까. 물론 뭐 그냥 날 코딩보다는 SQL보다는 빠르겠지만 이 뷰도 성능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컬럼을 두는 경우예요. 이렇게 그 반정교화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가 아주 방대한 그런 시스템에서는 이런 반정교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야 성능이 나오고 사용자 페이지가 늦게 열리면 사용자는 떠나니까 성능을 위해서 반정교화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단 주의해야 될 거는 데이터 유지 계획이 꼭 필요하다. 어떤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바꿀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EMP-CNT 같은 경우는 직원이 추가, 인설트, 업데이트는 필요 없고요. 딜리트 이 2개에 대해서 매번 변경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쓰기 비용이 많이 증가하긴 합니다. 하지만 쓰는 거는 거의 없고 잃는 게 많다라고 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트리거로 만들어 놔도 되겠죠. 자, 정교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모델링 기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고 바로 실습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모델링 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켜야 될 것들. 제가 요령이라고 써놨는데 요 정도만 아시면 이제 모델링 할 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 먼저 프라이머리 키가 가장 중요합니다. 테이블에 뭐가 됐든 프라이머리 키를 잘 잡아야 되는데 프라이머리 키는 유일값이어야 되죠. 당연히 유니크한 값이어야 되고 널은 안 되죠. 그리고 변경이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 테이블에
이제 물건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를 물건 명이라고 이름이라고 할게요. 물건 이름. 이 이름은 중복이 되지 않는다 했을 때 프라이머리 키로 잡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이름이 만약 변경됐어요.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유저 테이블에 자 유저 아이디가 있어요.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가 있는데 이 아이디 값은 유니크하죠. 자, 홍길동은 예를 들어서 유저 아이디를 홍이라고 하고 패스워드를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홍이란 값은 유니크하니까 프라이머리 키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용자가 고객센터에 전화해가지고 나 이 로그인 아이디 좀 바꿔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로그인 아이디가 바뀌면 유저를 담고 있는 예를 들어서 물건이라고 해봅시다. 물건의 임차인이라는 컬럼에 뭐가 들어가 있죠? 이 홍이라는 게 들어가 있겠죠. 그럼 홍이 뭘로 바뀌냐면 그래서 H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물건 테이블도 같이 H로 변경해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프라이머리 키가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 군데에서 영향을 입죠. 그리고 빠뜨릴 수도 있고요. 이걸 변경하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일어나는 프라이머리 키는 두면 안 됩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변경이 없는 안정적인 값이라고 하는 게 그 말이고 가능한 한 개 컬럼을 지정하는 게 좋아요. 자, 왜 그런 거 아니? 예를 들어서 물건 프라이머리 키가 이름은 중복이 된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지역까지 이렇게 했을 땐 중복이 안 돼요. 그럼 이름과 지역을 묶었을 때는 유니크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병합 프라이머리 키로 잡을 수가 있어요. 복합 키로. 그래서 이 복합 키로 잡게 되면 아까 같은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발생하겠죠. 두 개가 발생하니까. 그리고 조인 걸 때 어때요? 조인 걸 때 항상 두 개의 컬럼을 조인을 걸어야 되니까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컬럼이다 보니까 데이터 양은 크죠. 그럼 관계를 맺는 테이블에도 레퍼런스 포린 키를 두 개의 컬럼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쿼리는 당연히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복합 키를 사용하지 말고 가능한 한 개의 키를 사용해라. 그리고 복잡한 실수형보다는 정수형이 나아요. 프라이머리 키가 복잡하면 프라이머리 키도 인덱스이기 때문에 인덱스 영역에 많은 영역을 차지하겠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수형 쓰는 게 좋고요. 자, 이걸 다 만족하는 가장 좋은 게 있죠. 우리는 오토 인크리먼트 자동 증가 컬럼. 이걸 쓰면 가장 편리합니다. 실제로 ORM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서버에서 셀렉트를 해서 내려가면 노드가 됐건 플라스크가 됐건 데이터베이스 셀렉트해서 클라이언트한테 내려주면 이렇게 두 개의 제이슨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물건 테이블이 있고요. 물건 정보가 있고 임차인 정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레서 이 부분이 2번이에요. 2번이면 김이수죠. 그래서 estate.레서.name 하면 바로 김이수가 나옵니다. 이게 OR 매핑이거든요. 이렇게 OR 매핑할 때 요 제이슨과 요 제이슨이 매핑이 되려면 이렇게 한 개로 매핑이 되는 게 가장 심플하겠죠. 그리고 요즘 뭐 리액트가 됐건 뭐 뷰가 됐건 뭐가 됐건 이런 식으로 OR 매핑을 하게 되는데 플라스크의 SQL 알키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의 아이디로 연결되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코딩하기도 좋고 성능도 좋고. 그래서 자동 중간 컬럼을 강추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령은 적절한 정교화를 해야 돼요. 정교화를 너무 안 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아주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자성은 꼭 지켜줘야 되고요. 컬럼 하나에 여러 개 두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아침 점심이 있어요. 제가 뭐 아침을 먹었는지 점심을 먹었는지 저녁을 먹었는지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먹었으면 1, 안 먹었으면 0, 먹었으면 1이에요. 그럼 요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분리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의 컬럼으로 뒀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홍길동은 1빵빵 아침만 먹었네요. 김길동은 111 저녁을 먹었네요. 자, 이게 하나의 컬럼이면 이 값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죠. 정교화를 안 한 문제죠. 그래서 이런 거는 세 개로 이렇게 찢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원자성을 꼭 지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 결과 컬럼을 최대한 자제한다. 아까 같이 EMP-CNT를 말하는 거죠. EMP-CNT 같은 경우는 뭐 필요할 때는 꼭 필요할 때만 넣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널러블 할 필요가 없다면 난널로 하자. 컬럼이 널러블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 인설트 할 때 뭐 빼먹어도 모르게 되고 그러니까 무결성이 좀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 인덱스를 잡고 싶어요. 이 컬럼을. 근데 널러블 하면 인덱스 잡는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널러블 하지 않은 컬럼을 잡는 게 효율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컬럼을 난널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꼭 뭐 안 들어가도 된다 그러면 널러블 해야겠죠. 그다음 참조 무결성을 위해 포린 키를 정의한다. 자, 포린 키 안 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물건 테이블과 임차인 테이블이 있는데 임차인이 탈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삭제됐겠죠. 삭제되면 어때요? 이 임차인의 물건도 삭제돼야 되겠죠, 같이. 근데 임차인만 삭제되고 물건은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하면 이건 쓰레기 데이터입니다. 이 물건 데이터는. 그래서 포린키로 걸고 on delete cascade 하면 되죠. 그러면은 임차인만 지우면 물건은 그 임차인의 물건은 알아서 지워지니까. 그래서 참조 무결성을 위해서 데이터 무결성, 참조 무결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무결성을 위해서라도 포린키는 반드시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성격의 컬럼들은 테이블을 분리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물건 테이블에 물건은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부동산 토지도 있고 다양하죠. 건물도 있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아파트 단지 정보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단지의 규모는 어떻고 놀이터는 어떻고 어쩌고 이렇게 단지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용적률이 어떻고, 그 전원주택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 성격이 완전 다르죠. 이건 아파트에 국한된 거고, 이건 전원주택에 국한된 거예요. 이걸 물건 테이블에 같이 두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들은 분리하는 게 좋아요. 분리해서 여기서는 아파트 단지 정보, 아파트 테이블이라는 걸 별도로 분리하고, 얘가 아파트일 경우에는 이렇게 조인을 걸면 되겠죠. 아파트일 때만 걸기가 번거롭다 그러면은 아우터 조인을 걸면 되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성격의 컬럼들을 너무 한 테이블에 다 때려 박으면 안 된다. 그거 주의해야 된다. 지금 보시면 그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상식적인 얘기고 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중복 데이터들을 분리하고 꼭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뷰를 만들어도 되고 유니온을 만들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야 돼. 분리하는 게 이제 정규화의 기본이에요. 원자성과 이런 테이블 분리, 이게 정규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항상 명심해야 될 거는 컬럼은 비싸고 로우는 쌉니다. 이런 식으로 이 컬럼들은 비싸요. 한 테이블에 이렇게 컬럼으로 때려 박는 것들은 비싸고, 여기 분리되면 로우가 되겠죠. 이 로우는 쌉니다. 또는 이런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기타 정보라는 게 있는데, 기타 정보를 여기에 화장실은 몇 개고 방은 몇 개고 이런 정보가 있다고 칩시다. 이 기타 정보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것들을 모두 컬럼으로 만들면 컬럼이 수도 없이 증가하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기타 정보라는 테이블 하나 분리해요. 분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컬럼에는 타입과 밸류 값이 있죠. 타입은 예를 들어서 방 1개, 화장실 1개,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로우로 만드는 거죠. 여기는 컬럼 3개의 컬럼이 로우 3개로 바뀌는 거죠. 이쪽이 훨씬 비용이 적습니다. 이쪽이 싼 거예요. 비용으로 따지면 이쪽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항상 명심해야 될 건 컬럼은 비싸고 로우는 쌉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정교화할 거냐, 이렇게 분리할 거냐, 이거는 상황에 따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자주 쓰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정교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게 맞고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컬럼들이 무수히 많아요. 3개가 아니고 한 10개 이렇게 된다. 10개 이상 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게 훨씬 비용이 적게 듭니다. 자, 이 정도 요령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마이딜을 모델링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딜은 이건 다 제가 디자인한 게 아니고 업어온 거고요. 자, 보시면 이미지가 있고요. 매물 번호가 있고, 자, 월세는 2,000에 50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즐겨찾기가 있고, 알림 수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랑은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징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세, 부동산 시세 있고요. 매매 계약서, 이건 계약서,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질 때 이런 계약서가 작성돼야 되고, 그리고 임차인과 임대인, 중개인 간에 이렇게 채팅도 할 수 있고요. 매물마다 채팅방을 하나씩 만들어줘도 좋겠죠. 어쨌든 이런 식의 서비스를 만들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처음에 뭘 한다 그랬죠? 처음에 요구사항 수집, 기획, 분석 이렇게 이루어지죠. 자, 그 과정을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유즈 케이스 그리는 방법에는 칠판에 그리는 방법과 이제 툴로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칠판에 그냥 그려요. 그 칠판을 사진 찍어 놓죠. 그렇지 않고 이제 툴로 그려야 될 때는 프로젝트를 의뢰한 의뢰인이, 그러니까 갑이죠. 갑이
문서로 원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스 케이스가 복잡하니까 문서로 남겨놓자라고 했을 때 남깁니다. 툴로 작성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툴로 작성된 문서들은 업데이트가 힘들어요. 소스 코드는 에이자일하게 계속해서 바뀌는데 문서는 쉽게 잘 안 바뀌죠. 개발자 특히 문서를 신경을 많이 안 씁니다. 코드에 신경 쓰지. 그래서 소스 코드가 우선이 되다 보니까 문서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런 문서를 잘 남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칠판에 한번 유즈 케이스를 그려보고 그 다음에 툴로 한번 그려볼게요. 툴로는 뭐 다 그리진 않고 일부 어떻게 그리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업무에 대해서 대충 들었어요. 인터뷰를 했다고 치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인터뷰를 했을 때 명사들은 다 엔티티예요. 엔티티라고 하는 건 테이블이 될 수도 있고요, 컬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엔티티를 뽑아내고요. 그다음 비헤이비어, 행동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로그인 한다거나 가입한다거나 물건을 올린다거나 검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행위에 대한 겁니다. 유즈 케이스가 될 거고. 그래서 요런 두 개를 추출하고 나면 우리가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야 될지가 쭉 나와요. 테이블 레벨의 엔티티들이고 이건 컬럼 레벨의 엔티티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즈 케이스를 한번 그려보면 칠판이라고 치고 뭐 화이트보드라고 치고 저희가 보통 펜을 세 가지를 쓰죠. 색깔로 우리가 구분해서 쓸 거예요. 보통은 유즈 케이스를 그린다 그러면은 이해관계자가 예를 들어서 뭐 임대인이다. 그러면은 임대인이 뭐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 그러면 이 유즈 케이스는 뭐죠? 임대인의 로그인에 대한 유즈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입이다. 그러면은 가입을 한다. 이렇게 하나 따로 그립니다. 왜냐하면 가입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실명 인증을 한다. 그러면은 실명 인증, 본인 인증이죠. 실명 인증 거치고 끝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입에 대한 겁니다. 이건 가입 유즈 케이스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기능별로 그리는 게 원칙인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한 방에 다 그릴게요. 한 방에 다 그려서 그냥 지금 회의한다고 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기획자랑 디자이너랑 개발자들이랑 다 모여가지고 우리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지 다 아이데이션 회의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 사람이 주로 기획자가 되겠죠. 또는 뭐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주도를 해가지고 칠판에다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유즈 케이스로 그리는 겁니다. 먼저 이해관계자를 하나 그릴게요.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처음에 여기에 임대인이라고 할게요. 임대인은 집주인이죠. 우리가 집주인. 자, 이렇게 우리가 별명을 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처음에 이제 기획할 때 페르소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있어요. 홍길동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집주인이다. 집주인인데 이제 뭐 임대인인데 아파트 뭐 두 개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나이는 50세고 거주지는 뭐 서울 신림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정보를 적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인물이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이제 김일수라고 합시다. 김일수는 나이 26세고요. 뭐 여기 신림동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월세를 살고 있어요. 취준생이고 뭐 이런 식의 정보를 쭉 넣는 겁니다. 지금 홍길동이라는 사람과 김일수라는 두 명의 페르소나가 나왔죠. 중개인도 마찬가지죠. 뭐 중개사도 뭐 박 사장이라고 합시다. 박 사장이라는 사람이 중개인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이는 뭐 60세고 어디 공인중개사다. 중개사 사무소에 있다. 사무소 대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쭉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페르소나인데 이 페르소나를 가지고 얘기하면 보다 현실적인 얘기가 나오고 아이디어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뭐 꼭 이렇게 이름으로 만들게 되면 이름을 또 외워야 되니까 이름을 아주 쉽게 쓰는 게 좋은데 저는 그냥 임대인은 집주인, 그다음에 임차인은 세입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해볼게요.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과 중개인을 색깔을 다 다르게 둘 거예요. 컬러가 우리 보통 3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리면 더 재밌겠네요. 임차인은 세입자. 뭐 김일수라고 불러도 되고요. 홍길동이라 불러도 되고 임대인은 홍길동이라고 불러도 되고 그다음에 중개인이 가운데 중개인이 있다고 칠게요. 자, 중개인은 별칭을 안 두고 그냥 중개인이라고 부를게요. 박 사장. 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까만색으로 임대인에 대해서, 집주인에 대해서 어떤 유즈 케이스들이 있는지 한번 쭉 볼게요. 임대인은 처음에 가입을 해야 되겠죠. 누구나 다 가입은 필요합니다. 자, 가입. 이 친구도 임차인도 가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도 있을 거고, 로그인, 요건 다 동일하네요. 자, 먼저 집주인이 물건을 올린다고 가정해 볼게요. 로그인 한 다음에 자, 물건을 올려요. 물건을 올리기. 자, 물건을 올린다고 쳐보고, 물건 올리면은 물건이 하나 생기겠죠. 자, 물건 이렇게 핵심이 되는 오브젝트를 가운데다가 그리면 상당히 좋아요. 그다음에 임차인 같은 경우는 로그인을 했어요. 로그인을 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그려도 좋습니다. 뭐가 됐든 일단 까만색으로 다 하고 화살표만 파란색으로 쳐볼게요. 임차인은 로그인하고 나면 물건 검색을 하겠죠. 물건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첫 페이지에 뭐 추천 물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추천 물건은 여기만 쓰는 게 아니죠.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로그인 한 다음에 물건 검색을 하고, 물건 검색을 한 다음에 물건 검색을 한 결과에서 하나의 물건을 보죠. 물건을 보고 그 다음 뭘 하죠? 계약 신청을 합니다. 이 집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계약 신청을 해요. 자, 계약 신청을 하고 나면 그 다음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가 이제 이게 계약 종료가 되겠죠. 이렇게 흘러간다고 쳐볼게요. 임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세입자가 계약을 했을 때, 계약 요청을 했을 때 알림이 와야겠죠. 그러면 계약 신청 알림이라고 있을 겁니다. 로그인을 하고 난 다음에는 계약 신청 알림이 있겠죠. 알림이 있으면 계약 신청에 들어갑니다. 계약으로 들어가겠죠. 자, 계약 들어갈 때 중개인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중개인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개인은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중개인 등록을 합니다. 중개인 등록은 실제로는 중개인 내가 등록하겠다 신청을 한 다음에 내가 중개인 등록하겠다 그러면 임차인이 중개인 승인을 해줘요. 중개인 승인을 해주면 로그인 한 다음에 와야 되겠고, 중개인이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계가 있겠죠. 하나에 요 관계가 하나 생길 겁니다. 요 계약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중개인도 계약에 참여하겠네요. 그래서 이 계약에는 지금 파란색이 임차인이니까 임차인도 참여를 하고, 임대인, 집주인도 참여를 하고, 중개인도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 종료. 이 계약 종료에서는 뭐가 필요하죠? 여기 계약서 작성을 해야겠죠. 계약서 작성. 자, 계약서 작성을 하는데 계약서 작성은 누가 하죠? 모두가 다 하죠. 로그인 한 다음에 이제 계약 신청 알림 받은 다음에 집주인도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도 들어옵니다. 중개사도 계약에 참여했으니까 여기서 들어오겠네요. 프로세스가 뭐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고, 이제 조금 추가하자면 여기에 이제 물건에서 관심 물건 등록이 있죠. 찌막이라고 할게요. 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물건에서 세입자가 임차인이 찌막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찌막이 한 거에 대해서는 관심 물건 목록이 있겠죠. 요 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임차인이 볼 거고요. 자, 중개인은 여기서 이제 계약에 들어갈 때 뭐가 있냐면 등기부등본 같은 근거 자료를 제시해 줘야 돼요. 근거 자료 제시해야 되고, 물건에 대한 소유자인지, 그다음에 임차인 검증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중개인이 하는 거고요. 중개인은 다 로그인했다고 칠게요. 관리자니까. 이루어져야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리진 않았는데 관리자가 하나 있어요. 이 시스템 관리자는 뭘 하냐면 중개인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직접 중개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로그인이 있어야 될 거고요. 가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직원이라고, 저희 회사 직원이라고 할게요. 이 서비스를 만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뭐 시스템 관리자는 일단 제외하고, MVP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외하고 그냥 중개인 하나 등록하면서 그냥 끝을 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즈 케이스를 그렸어요. 유즈 케이스를 그리고 나니까 회의를 하면서 이런 테이블들이 구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사용자로 이렇게 묶여졌어요.
왜냐면은 임차인과 임대인은 하는 일이 다 똑같죠. 어차피 가입하고 로그인하고 뭐 실제로 탈퇴일 뭐 이런 것도 다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이 될 수도 있고, 임대인이 나중에 뭐 방을 얻으면 임차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유즈 케이스를 가지고 엔티티를 다 도출했어요. 엔티티를 이렇게 다 도출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실제로 ERD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워크벤치에서 파일 메뉴에 뉴 모델을 클릭하면 이게 나오고요. 여기서 Add 다이어그램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다이어그램을 들어갑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 장이 펼쳐졌는데요. 스키마가 MyDB로 되어 있네요. 이거 기본 값이고요. 이걸 우리 MyDB로 바꿔야겠죠. 자, 오른쪽 눌러서 에디트 스키마 한 다음에 이 부분을 MyDB로 우리 걸로 한 다음에 캐릭터 셋이랑 코렐레이션은 디폴트 캐릭터 셋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my.cnf에 UTF-8 mp4로 다 설정을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로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엔터를 치면 왼쪽에 이렇게 바뀌죠. 자, 그런 다음에 왼쪽에 단축 아이콘을 한번 보면 이건 뭐 마우스 이동키고 영역을 옮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지우개, 이건 레이어, 이거는 텍스트, 그 다음에 그림 붙이기, 그 다음에 테이블, 뷰, 루틴 이렇게 각각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은 관계이고요. 예, 여기서 이제 테이블을 클릭해서 오른쪽에다가 놓으면 테이블이 하나 추가되고요. 더블 클릭하면 테이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전시 테이블을 만들고요. 복덕방이라고 설명을 붙이고, 자, 프라이머리 키는 아이디로 할게요. 예, 프라이머리 키는 난널일 거고요. 언사인드로 하는 게 좋겠죠. 프라이머리 키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오토 인크리먼트. 자, 이렇게 해주면 프라이머리 키가 잘 세팅됐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컬럼들을 쭉 그냥 만들어 갈게요.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테이블 생성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해봤으니까 여기서는 좀 빠르게 넘기고요. 이 모델 파일은 제가 그 동영상 디스크립션 부분에 제가 파일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아 가지고 MySQL 워크벤치에서 파일에 오픈 다이어그램 해가지고 열어서 보시면 됩니다. 직접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예, 그 파일 참고하시고요. 여기서는 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복덕방 테이블 만들었고요. 이제 중개인 테이블 한번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끌어다 놓고 예, 에이전트라고 해서 만들어 볼게요. 예, 처음에 인서트 할 때 처음 현재 시간으로 맞출 수 있도록 커렌트 타임 스탬프로 맞췄고요. 예, 다음은 패스워드인데요. 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를 할 거예요. SSH2 512로 할 거기 때문에 사이즈가 256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256으로 주면 안전하고요. 자, 그리고 탈퇴일은 탈퇴하고 6개월이 지나면 삭제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자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스탬프가 아니고 바차로. 그리고 설명 다 추가하고요. 이렇게 다 설명을 잘 달아줘야 다른 개발자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코딩하기도 쉽습니다. 그 다음 포린 키를 연결해 볼 건데요. 에이전트 테이블에 있는 에이전시, 내가 소속되어 있는 복덕방 이 테이블과 관계를 맺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개인은 에이전시의
이 중개인의 에이전시는 이건 지금 언사인드 타입이 안 맞죠. 타입을 일치시켜 줘야 됩니다. 자, 에이전트의 아이디가 언사인드이기 때문에 에이전시도 언사인드로 맞췄어요. 그런 다음에 생성을 하면 잘 되죠. 그 에이전트의 아이디와 포린키가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위에 선이 하나 생겼죠. 1대4로 하나 생겼습니다. 잘 만들어졌네요. 자, 그리고 에이전시, 그러니까 부동산이 삭제가 되면 중개인은 삭제가 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없어졌는데 소속 중개인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온 딜리트 옵션에서 캐스케이드로 같이 부동산이 삭제되면 중개인도 같이 삭제되도록 캐스케이드를 걸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볼게요. 테이블을 끌어다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빨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민번호인데요. 주민번호는 양방향 암호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 했다가 복호화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0자리는 줘야 됩니다. 그래서 63자리로 넉넉하게 줄게요. 사용자에도 기타 비고사항 이런 컬럼을 하나 만들고요. 설명을 쭉 달겠습니다. 컬럼별 주석을 다 달아야 완성이 되겠죠. 가입일까지 잘 달았고요. 다음으로는 에스테이트 물건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기존과 동일하니까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포린키를 한번 걸어 볼게요. 저 물건 정보에 있는 중개인과 그 다음에 집주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포린키를 걸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심 물건과 계약서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존하고 동일하니까 이것도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예, 이제 다이어그램은 다 그려졌고요. 관계가 올바른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조금 잘 보이게 배치를 다시 하고요. 자, 부동산과 에이전트는 일대다 맞죠? 부동산 하나에 여러 중개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대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중개인은 물건에 대해서 여러 물건을 다룰 수 있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계약은 계약 하나당 물건이 하나죠. 지금 다대 1이 돼 있는데 이 사이는 1대1로 바꿔야 됩니다. 예, 관계를 나타내는 선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게 나오고요. 포린키를 누르면 카디널리티가 나오죠. 여기서 1대1로 고쳤더니 자, 물건과 계약이 1대1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과 이제 유저 간에는 뭐 잘 돼 있고요. 1대4 관계. 유저 한 명이 여러 계약을 할 수도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유저 하나당 뭐 관심 물건도 여러 개 할 수 있으니까 예, 잘 돼 있습니다. 자, 이걸로 다이어그램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제가 저장해서 깃허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예, 그 설명 부분에 링크를 보시고 다운받아 가지고 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려진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이제 포워드 엔지니어링으로 이제 실제로 테이블과 인덱스를 생성해 볼게요. 그래서 들어가면 자, 우리 서버 맞고요. 자, 스키마는 MyDB겠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DB 요거에서 가시면 기본적으로 뭐 잘 돼 있습니다. 예, 굳이 설정하자면 뭐 유저 프리빌리지랑 드롭 비포 크리에이트 이미 존재하면 드롭해라 뭐 이 정도인데 이것도 뭐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구문이 조금 있는데 이건 버그 같아요. MySQL 워크벤치 set default correlation 이 부분이 빠져 있죠. 저희는 디폴트를 안 줘도 됩니다. my.cnf에 다 있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컨티뉴 해보면 예, 잘 실행됩니다. 예, सक्세스풀 떨어졌네요. 자, 이렇게 되고 쇼 로그를 한번 보면 혹시 여기에 워닝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페일이 아니더라도 자, 그래서 보면 테이블이 6개 잘 만들어졌네요. 자, 실제로 쿼리에서 한번 새로 고침해 보면 여기도 잘 있고요. 쇼 테이블스 한번 해볼까요? 예, 테이블스 예, 잘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정 및 검토. 자, 아까 물건에 첨부 파일, 이미지들이나 아니면 뭐 계약서라든지 여러 파일을 올릴 수 있죠. 그 파일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파일 테이블은 다이어그램에서 만들지 않고 바로 쿼리로 우리가 만들고 다이어그램을 역정규화,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했을 때 모델이 잘 그려지면 우리 잘 만들어진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복사에다가 만들게요. 자, 포린키 걸었고요. 포린키는 에스테이트는 이제 에스테이트의 아이디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한 개의 물건당 여러 개의 파일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네, 실행했더니 에스테이트 컬럼이 컨스트레인트가 안 맞네요. 언사인드가 빠졌네요. 뒤에 언사인드 추가해야 되죠. 타입이 일치해야 됩니다. 언사인드 추가하고 여기도 언사인드 추가해 놓을게요. 여기 아니죠? 예,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 예,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쇼 테이블스에 보면 이제 7개 파일이 됐고요. 이 파일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이 테이블들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데이터에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예, 일단 스키마를 잘 읽어봤고요. 그래서 실행은 이제 스키마를 읽어오는 건 잘 했고 DB MyDB 선택하고 컨티뉴 누르면 예, 임포트 하겠다. 지금 MyDB에서 실제 테이블과 인덱스와 이런 오브젝트들을 자 해서 임포트 했더니 7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잘 만들어졌네요. 이걸 조금 이쁘게 배치를 다시 하면 좀 더 보기 낫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만들어졌다는 거 검증까지 다 되었습니다. 예, MySQL 워크벤치에서 한번 테이블을 읽어볼까요? 테이블이 정말 잘 만들어졌는지 타입이랑 이름들 잘 보고요. 중요한 건 커멘트까지 잘 만들어져야 되죠.
한글 부분이니까 한글이 안 깨지는지도 잘 보시고요. 자,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전체를 이제 설계 부분 전체를 봤는데요. 정규화가 중요했고요. 그다음 모델링 기법 요거 명심하시고 요것만 잘 알아도 특별히 모델링 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기획자가 이렇게 기획서를 보통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걸 보고 유즈 케이스 그리고 뭐 엔티티 도출하고 하면 됩니다. 우리 칠판에는 그렸는데 툴로는 안 그렸네요. 툴은 저 드로우 IO라고 하는 요게 가장 요즘에 좀 핫하고요. 그래서 저는 요걸로 그릴 거고, 그 다음에 데스크톱에서는 스타 UML이랑 웹에서는 비주얼 패러다임 요 두 개가 좀 유명하죠. 한 십수년 전에 제가 비주얼 패러다임으로 데스크탑에서 그렸는데 그때는 자바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비주얼 패러다임으로 그렸던 기억이 나네요. 자, 우리는 비주얼 패러다임을 한번 볼까요? 비주얼 패러다임은 유료고요. 가격을 잘 보시고 기능이랑 가격을 잘 보시고 쓰시면 됩니다. 저희는 드로우 IO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게 되면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저장 매체를 선택하라고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 드라이브를 선택했더니 구글 로그인이 나왔고 구글 로그인하고 났더니 이제 잘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블랭크 다이어그램 그릴 거고요. 유즈 케이스는 없어요. 여기에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랑 뭐 다른 클래스 다이어그램 다 있지만 유즈 케이스는 가장 뭐 일반적이고 그냥 편하게 그리면 되니까 블랭크 다이어그램을 선택해서 제가 크리에이트를 눌렀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고 제목은 여기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mydeal use case라고 제가 바꿀게요. 자, 확장자는 기본적으로 드로우 IO 확장자는 XML 파일이에요. 그 이미지나 뭐 SVG나 HTML, XML 뭐 이런 걸로도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드로우 IO 확장자로 해놔야지 다음에 수정할 때 편하겠죠. 자, 그리고 용지 크기는 A4로 맞춰놔야 출력을 했을 때 깔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뭐 UML 쪽 보면 열어보면 UML에 필요한 도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유즈 케이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이해관계자 하나 해가지고 임대인 먼저 그릴게요. 임대인 주인이겠죠. 자, 이것도 그리는 거는 뭐 이렇게 드래그 해다가 갖다 놓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린 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그냥 문서로 만든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으니까 이것도 빨리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뭐 이 정도까지만 그리고요. 저장 잘 됐네요. 되고 있네요. 자, 이 유즈 케이스 그 다이어그램을 문서로 남기는 것까지 살펴봤고요. 이렇게 엔티티 도출해서 ERD 우리 다이어그램을 워크벤치에서 그리고 EERD죠, 정확하게는. 자, 그런 다음에 포워드 엔지니어링으로 이제 실제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인덱스랑 포린키랑 그 다음에 수정도 해봤고요. 이렇게 수정을 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면 다 모델로 떨어지니까 너무 모델에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쿼리로 만들면 이런 이쁜 다이어그램을 MySQL 워크벤치가 그려주니까 부담 안 가셔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설계하는 부분, 특히 데이터 모델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잘 익혀가지고 실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